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세 번째 시간이죠. 이 앞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개화기 가사, 그러니까 운문에 있어서 개화기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산문에 있어서 신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개화기 가사에 있어서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최남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었고요. 그를 통해 가지고 창가라든지 신채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다음으로 이제 그 신소설에 있어서는 이인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이제 창조해냈던 창작해냈던 여러 신소설이 어떠한 사상적 배경 하에서 만들어지고 창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죠.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 사유라든지 혹은 어떠한 대상을 보고 갑자기 떠올랐던 영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작품 창작의 주요 모티브로 작동하고 또한 내용으로 그려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작품이 창작되고 있던 그 시기 작가들이 어떠한 사정에 놓여 있었고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가 작품 창작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작가들의 창작 당대의 당시의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혹은 그 주변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그 작품을 읽어내는 것이 이제 가장 흔한 비평의 방법인 역사주의 비평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주의 비평 방법은 가장 흔한 방법이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비평의 방법이죠. 물론 이제 여러 그런 뭐 구조주의라든지 형식주의라든지 아니면 수용미학이라든지 다양한 비평 방법이 있지만 역사주의 비평 방법이 가장 흔한 이제 우리가 비평 방법이라고 본다면 이인직이라든지 최남선이 그 작품을 창작하고 혹은 그 이를테면 시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소설들을 써내고 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것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소설이라든지 개화기 시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창가라든지 신체시 이러한 것들은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도기적 형태의 에, 시가이면서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근대 문학적 요소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근대 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에, 소설적 고소설이라든지 고전 시가의 향치가 많이 묻어나 있었고 개화기 시가 같은 경우에는 고전 시가의 어떤 향치가 묻어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개화기 시가이기 때문에 당대의 시대성이라는 개화기라는 그 시대성을 아, 어떠한 그 내용 안에 많이 담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개화기라는 것이 한국적 어떤 면에서 보면 근대 문물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근대를 이야기할 때 이 한국 안에서의 근대라는 것은 이제 가부경장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부경장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가 제도적으로 근대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어떤 법령을 발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 안에서 뭘 해라, 뭘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근대라는 것의 태동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근대라는 것은 결국 중세에서 근대로 시기적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중세 봉건 사회라 그러거든요. 중세 봉건 사회라는 것은 왕 중심의 체제죠. 왕 중심의 체제하에 그 안에 귀족 계급들이 그 왕을 떠받들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정치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근대라는 것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중세와 근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근대라는 것은 자아를 각성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아를 각성하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 중세라는 게 집단이었죠, 집단.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 안에서 개인이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그 주변을 둘러싼 귀족 계층이 일단 일반 평민들을 다스리는 형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은 없었고 오직 집단.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라는 집단만이 존재를 했고 그 집단 안에서 평민들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라는 것은 왕과 귀족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신분 계급 계층 간에 있어서 계층 체제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대에 오게 되면 달라지죠. 근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 핵심이거든요. 자아의 각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갖다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세계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중세적 그 중세 봉건적 사유라든지 사고방식 하에서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혹은 절대자인 신이죠, 신. 그래서 중세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교황 아닙니까? 교황. 그러니까 중세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르네상스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죠. 르네상스라는 것은 뭡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신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세를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중세를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세라는 것이 결국은 신중심의 세계였기 때문에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고 소설이라는 장르가 비로소 근대 와가지고 창작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설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내성 소설 아닙니까? 내 자신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아를 갖다가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성 소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비로소 창작의 소재로 활용되고 에, 창작의 새로운 방식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너무 서두가 길었네요.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볼 것은 이제 한일 합방이 1910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일 합방과 더불어 가지고 한국에 이제 비로소 근대 문학이라는 것이 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물론 이제 근대 문학이 태동을 했었죠. 근데 이제 한일 합방과 더불어 가지고 에, 어떠한 국가 체제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된 체제 하에서 과연 작가들이 근대를 어떻게 인식했고 그것을 작품 안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명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광수, 그다음에 김동인, 현진건, 나도향 이 네 작가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제 외국분도 여기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어떠한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그 작가가 창작 텍스트죠, 일종의. 자기의 창작물인 텍스트를 세상에 놓으면 그 텍스트는 이제 더 이상 작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던져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몫인 거죠. 그럼 그 텍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올고지 독자의 몫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일종의 고급 독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급 독자로서 한 작가의 문학 작품을 어떻게 분석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럼 고급 독자의 눈이라는 것은 일반 독자들이 바라보는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그다음에 그 작품의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들에 주목해서 일반 독자들이 작품을 이해한 것에 비해 고급 독자들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작가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작품들을 창작해냈느냐 혹은 이것을 우리의 시대상과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해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 역시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네 명의 작가들을 갖다 좀 살펴보면서 그 작품들을 이해하고요. 그걸 우리의 근대 문학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먼저 이광수의 무정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광수의 무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문학 생산이라는 것과 그것의 주체, 그러니까 문학 생산에 있어서 참된 주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 어, 무엇냐 했을 때 이제 제가 지금 다 띄워버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학이라는 것은 창작 주체가 누굽니까? 작가들이겠죠. 그러면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문학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학이라는 것은 그럴 문자의 학문 학자거든요. 그 문학이라는 것은 글로 쓰여진 학문이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문의 의미라는 것은 어떠한 한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사유 체계를 글로 풀어서 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종의 학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학문,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지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학문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 우리가 고전 학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고전이라고 합시다. 고대의 어떠한 학문 체계들을 혹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우리가 논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어라는 것이 뭡니까? 논어라는 것은 어, 아니 공자죠.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이 단순하게 그냥 어떠한 그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라든지 일화를 소개해 놓는데 그치지 않지요. 그 안에 생각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자라는 사상가가 철학가죠. 일종의 철학가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누구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거죠. 공자라는 위대한 인물도 안현이라는 그 제자와의 일화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안현이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안현은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 죽거든요. 근데 그 안현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는데 어느 날 공자가 이렇게 공자의 밥을 짓고 있었죠. 그러다가 공자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보는데 안현이 소뚜껑을 이렇게 열고 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더니 먼저 주워 먹어버리는 겁니다. 밥을. 그러니까 공자 그러니까 스승의 입장에서 아니 원래 이제 그 당대의 식사의 예절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어른인 스승에게 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누어 먹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신이 믿었던 가장 아끼는 제자였던 안현이 먼저 밥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보다 먼저.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자는 충격을 받죠. 그래서 괘씸한 거죠. 어. 그래서 안현을 부르지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요. 너 왜 먼저 밥 먹었어? 이거죠.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안현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스승님,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위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오두막집에 처마 밑에 있다 보니까 밥을 짓다가 자기가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로 흙이 쏟아진 거죠. 흙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그 흙이 묻어 있는 밥을 스승님께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밥을 먼저 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 부끄럽죠. 굉장히 부끄럽죠. 일반 범인이었다면 아니 어떻게 네가 먹을 수 있어 하면서 호통을 치고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자는 위대한 사상가였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펼쳐내고 있었던 위대한 사상가죠. 뭐. 위대한 사상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안하다, 아냐나.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하면서 사람의 눈이라는 게 얼마나 현시, 그러니까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의해 가지고 선입견이 생기고 그것을 잘못 볼 수 있는지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안현과 공자의 일화 안에서 그냥 아니 뭐 밥 짓다가 그렇게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공자의 말이라든지 안현의 태도, 자세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행위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인류가 남긴 학문 아닙니까? 일종의. 문학도 역시 그런 거거든요. 작가가 어떤 작품 창작, 소설이면 소설이라 그랬을 때 그 소설 창작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관이죠. 자신의 세계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을 작품 안에 투영시켜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문학 작품이라는 것으로 남겨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독자들은 그냥 그러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거기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어떠한 물론 이제 지금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어떠한 내 인생에 어떠한 한 작품이 인생의 모토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자서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어떤 문학 작품이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별로 없는 시대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생각이죠. 사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해 볼 때 문학 작품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게 결국 여기 나와 있듯이 물질적 개선을 위해 작가에 의해서 창작되죠. 인간 삶의 물질적 개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생각해 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작은 공동체와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집단들이 창작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가 일단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윗대로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아랫대로 내려온다면 내 동생 혹은 내 동생의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요. 제 동생이 있을 것이고요. 제 동생과 결혼한 재수 씨가 계실 거고 그리고 그쪽 가족들의 또 자식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뭡니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환경이죠. 그 환경 안에는 나와 내 남동생은 어머니 아버지로 인한 교집합이 생겨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재수 씨는 뭡니까? 제 남동생과의 교집합으로 인해 가지고 저와의 또 교집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그런 것들이 창작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 집단들이.
그게 이제 문학 작품 창작. 그러니까 문학을 어떤 작품 이런 거죠. 작가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에 의해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에서 소재를 뽑아 가지고요. 그 소재들이라는 것이 자기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교집합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흔한 비평 방법으로서 역사주의 비평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좀 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시간이 벌써 20분이 흘러버렸네요. 여러분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떠한 문학 작품을 분석하거나 혹은 그걸 대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외국인 학생 모르겠지만 한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어차피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현대문학이라보다는 근대문학이죠. 근대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문학이라는 장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고급 독자이면서 이제 대학원생이라는 것은 연구자의 반열로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저와 같은 연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자로서 어떠한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시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일반인들과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학 작품은 창작된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몰락계층과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상승계층 간의 어떤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어느 쪽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느냐가 작품의 성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라고 했을 때 주인공을 놓고 봅시다. 주인공을 놓고 이를테면 이제 이 시기 계몽문학이라고 합시다. 계몽문학이면 계몽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 있을 거죠. 그리고 그 계몽의 대상과 더불어서 그 계몽을 반대하는 기존의 권력 집단이 있을 겁니다. 왜? 계몽이라는 것은 일반 민중들을 깨우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민중들을 깨우치게 돼버리면 뭐 합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일반 민중들은 우매해야 되죠. 우매한 집단이어야 하고 우매한 개개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하기가 그렇죠. 지배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런데 그러한 우매한 민중들이 계몽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우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 자아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갖다가 인식하게 되는 순간 통치자 입장에서는 통치가 수월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몽을 하려는 자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계몽을 반대하는 권력 집단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몰락계층에 해당이 되겠죠. 그랬을 때 계몽이라 그러면 어느 쪽 집단이겠습니까? 당연히 계몽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집단이 되겠죠. 그 집단 이데올로기가 수용되면서 계몽문학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여기 이제 네 번째 나와 있어 각 이데올로기 집단의 총체성을 인지한 소수의 예외적 개인들이 세계관을 인식하고 이를 이해해 집단을 이끄는데 그 중에 지식적 측면에서 소수의 예외적 개인이 창작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렵게 뭐 말이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계몽문학이라는 것이 방금 어떻게 탄생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몽문학을 창작했던 우리가 뭐 이를테면 시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문의 상록수라는 작품이 있죠. 시문의 상록수의 작품의 핵심이 뭡니까? 계몽 분하르드 운동이죠. 분하르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일반 민중을 계몽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계몽하려고 하는 작가가
지금 작품 상록서라는 걸 썼죠. 그러면 그 개몽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거고 그 개몽을 해야 되는 대상 안에서 아까 이제 제가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개몽을 시키려고 하는 지식인들이 민중의 삶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개몽을 하려고 해서 일어난 게 분하로드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러니까 그러한 계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소수들이 소수의 지배자 계층, 지도자 계층이겠죠. 그러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계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접 내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간접 체험으로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계몽 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그 계몽 운동을 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 계몽 운동이 왜 필요한지 혹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한 생각들을 내가 작품 안에다가 좀 써놔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품이 창작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작가의 세계관이 어떻게 작품 안에 드러나느냐를 추적해 보는 거 아닙니까? 어,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제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될 것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각 작가의 특성을 갖다 이야기해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서 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근원적 의미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혹은 문학 작품이 창작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작가들의 작품 세계 같은 것들을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왜?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광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광수라는 인물이 에, 누구인지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이광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광수의 무정을 근대 소설의 효시의 작품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광수가 친일 행위를 하죠. 어, 결국 1930년, 40년대를 거쳐가면서 친일 행위를 하고 어떤 그 대동아 공영이라는 그런 미명 하에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에 동조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모는데 일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떠한 그 행태를 놓고 볼 때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그 사람이 어떠한 그 보여줬던 행태를 떠나서 작품만을 놓고 본다면 의미는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사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광수를 빼고 근대 문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한국 사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근대 소설의 출발점에 서 있는 인물로서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친일 행위라는 것 자체를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친일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의 문학 작품을 세세하게 분석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은 그냥 어떠한 그 이런 거죠. 인간으로서의 시대에 대한 대응이 친일 행위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해야 되는 거죠. 왈가왈부해야 되는 거죠. 왜? 친일 행위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문학사 안에서의 이 사람의 위치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외면하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광수 하면 이런 인물이고
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가.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광수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작가이면서 사상가이면서 교사이면서 철학 전공의 지식인이면서 상해로 탈출하는 행동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역시 다시 뭡니까? 돌아와가지고 친일 행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 그가 그의 주변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고아 출신이죠. 그렇죠. 어, 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그러니까 출신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자신을 지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즐겼었거든요. 자기는 그러니까 학문화는 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라는 거죠. 시대를 이끌어간 리더라는 의식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의 의식 체계가 결국은 나중에 친일행위라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이제 동경 유학파 출신 아닙니까? 고아 출신이면서도 동경 유학까지 다녀오고 와세다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와세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염원하는 상승계층의 일원으로서 소설을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죠. 그래서 역사적 사회적 방향성을 자신이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무정이라는 작품 안에 드러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정 안에서의 어떠한 이형식이라는 인물이죠. 자신이죠. 일종의 자신. 그래서 상승계층의 대변자로서 이형식을 등장시켜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갖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몰락계층의 대변자로서 배악감을 등장시켜가지고 몰락계층 그러니까 기존의 어떠한 그 계몽의 대상이면서 사회 변혁에 있어서 사라져버려야 할 계층으로 부정성을 부각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강수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의 한계 또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유교와 기독교를 인습적이고 부정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해 놓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진취성이라는 것 자체를 상승적 계층의식, 그 다음에 몰락적 계층의식이라는 어떤 이분법적 대립 구조로만 파악을 해가지고 사상의 미숙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의식이라는 것이 결국 식민 통치자의 지배 논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뭐냐? 이런 거죠. 상승 계층 의식과 몰락 계층 의식이라 그랬을 때 몰락 계층이라는 것은 유교적인 것이고 일종의 새로운 문물이라는 것은 일본의 신문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교적 조선이라는 봉건 사회는 몰락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일본인으로 대표되는 신문물이라는 것은 숭앙하고 숭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식민 통치 지배 논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광수가 가지고 있던 한계성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시대성을 가지고 계몽을 해야 되고 이 민족을 변혁시켜야 된다, 민족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 그게 그의 도착점 끝에 가가지고는 결국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그 사상의 미숙함에서 오는 한계죠.
그 다음에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리더로서 이런 거죠. 우리 민족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야 돼. 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모든 것들을 친일 행위 쪽으로 몰아가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러한 것들이 이광수가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광수의 이러한 작품 중에 이제 무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무정을 통해서 이광수 소설에 드러나 있는 사제관계의 견고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광수의 어떤 무정 안에 드러나 있는 소설 구조를 보면 첫 번째 구조층으로서 시대적 진취성을 가진 구조층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층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구조층으로서 순진성과 청결성이라는 것이 대립되죠. 그리고 네 번째 구조층으로서 한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4개 정도의 구조층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 안에 여기까지가 시대적 진취성이고 여기까지가 교사 학생의 관계이고 여기까지가 순진성과 정결성이고 여기까지가 한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서로 뭡니까? 교집합이고 막 합집합 이렇게 막 뭉쳐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을 구성하는 구성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선형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은 형식은 뭡니까? 선생으로서, 선형은 제자로서 처음 출발되죠. 사제관계로서. 그런데 결국 그게 이제 약혼관계로 이어지는 중간에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갈등을 사제관계의 다시 회복으로 극복함으로써 특이성과 시대의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제관계로 출발했다가 약혼관계로 이어졌다가 다시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다가 그 갈등의 해결을 다시 사제관계의 회복으로 찾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떠한 그 무정이라는 작품의 소설적 특이성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근대 소설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대 소설이 아닌 고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만약에 약혼관계로 이어져 중간에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된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성적인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그런 관계로 흘러가 버려 가지고 권선징악적 구조 안에서 그냥 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근대 소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자아의 각성이라는 것들이 핵심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형식과 선형이라는 것도 각자가 자신들의 자아를 각성하게 되면서 갈등을 사제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근대 소설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형식과 하수직 노파의 관계를 놓고 보면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지식을 매개로 한 사제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뭡니까? 형식이라는 어떠한 리더가 노파라는 어, 가르쳐야 할 대상이죠. 일종의 각성시켜야 할 대상을 이해함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일정 부분 부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함으로써 그 둘의 관계가 사제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야 스승이에요 제자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사고 안에서의 사제관계가 핵심이 되겠죠. 더불어서 월화와 영체의 관계라는 것도 역시 기생으로서의 어떤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는 선후배 관계죠. 그러니까 이 월화와 영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둘 다 기생 아닙니까? 그런데 선후배 관계 이상의 사제 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월화라는 인물과 영체라는 인물이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제관계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학문을 가르치는 우리가 의미로서 일반적인 사제관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생활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 사람에게 전달을 했고 그 사람이 그 내 생각을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나도 따라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사제 관계라고 폭넓게 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이광 소설 안에서의 그러한 사제 관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얽혀 있다라는 겁니다. 영채와 병욱의 관계도 그렇죠. 병욱의 등장으로 인해서 결국 소설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 영채라는 인물의 어떤 구제 방식이라는 것이 병욱과의 어떤 사제관계 형성에 따라서 상승적 계층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제관계의 경고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윤식 선생이 무정을 바라보는 하나의 분석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이라는 작품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김윤식 선생이 바라본 무정이라는 작품의 분석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무정이라는 작품을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의 텍스트의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행해야 할 어떻게 보면 방향성인 겁니다. 텍스트의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연구자로서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했을 때 김윤식 선생은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와는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무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분석해내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학원생들이 해야 될 몫인 거죠. 다음으로 이제 형식과 모든 인물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이, 이 무정이라는 소설 안에 가장 핵심에 놓여 있는 인물이 형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사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스승의 가장 위에 위치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위치하고 그 형식을 중심으로 나머지 인물들이 서로 뭡니까? 파생돼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안에서의 또 사제관계들이 형성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은 형식이 그걸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갈등의 해결을 형식과 그 나머지 세 처녀의 사제관계의 복원에 따른 형식의 압도적 리드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동으로 마무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민족의 리더라는 인식을 이광수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교사의식이라는 것을 통해 민족에 나아갈 길을 교육으로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그의 생각이 이 작품 안에 묻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무정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무정이라는 작품 텍스트를 놓고 봤을 때 일단 근대 소설적 요소가 근대적 문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인칭 대명사인 그를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3인칭으로서의 그라는 지칭 대상이 없었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3인칭 지칭 대상을 설정해 놓고 있었는데 비로소 이제 그 근대 문학적인 문체의 제 3인칭 대명사로서 그가 이광수 소설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최초로 이제 이광수가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철도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 철도라는 것은 근대의 상징이죠. 더불어 빠른 시간 안에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로 상징되는 것은 과거와 미래. 과거라는 것은 근대 조선 봉건이겠죠. 근대라는 것은 신문물이 되겠죠. 그 신문물로서 그 과거의 중세 봉건적 사유와 사고방식 혹은 체제 이런 것들과 신문물로서 근대라는 것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으로서 철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대 소설이 나오는 그 처음에 이제 그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졌던 소설들에 보면 이 철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철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했을 때 바로 근대의 상징물로서 철도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철도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특권층이죠. 물론 이제 점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라는 것은 보통 대부분 그 소설 안에 등장하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일반 사람도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소설 안에 이 근대 초기 그러니까 창작되었던 일제치하에서 창작되었던 소설들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일본 유학생들이죠. 유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보통 학교라든지 학교 학생들 이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시대의 어떤 면에서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문물로서. 그 다음에 남녀 연애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남녀의 연애를 사회의식과 갈등관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내용으로 이제 다뤄냈다는 거니까 남녀의 연애 문제를 사회의식과 연계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무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에 대한 주관적 관점의 파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 시대를 심정적 근대로만 인식해가지고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근대를 이해하지 못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관적 낭만주의에 그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가 뭐야 그랬을 때 근대의 핵심은 뭐냐면 자본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근대 출발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왜 산업혁명이냐 그랬을 때 바로 부르주아 계급의 탄생이죠. 근대라는 것이 부르주아 계급이 탄생하면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르주아가 근대 시민 계급 아닙니까? 근대 시민 계급이라는 것은 결국 자본이거든요.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심장적으로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근대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아름답고 좋고만 있다는 거죠. 자본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이르러가지고 이 자본의 폐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는 그 핵심의 자본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근대의 어떠한 폐해들 혹은 잘못된 점들을 갖다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자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심정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좋아요만 남발하고 있는 그런 꼴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냥 그 문학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에 막 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김동인과 현진근 나도양은 조금 짧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김동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